중소기업정책개발원의 김영수입니다. 제가 포용과혁신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5국 3특 성장엔진 산업혁성 전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5국 3특과 관련된 균형성장 설계도가 발표가 됐고요. 균형성장 설계도 작성할 때 저도 좀 참여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5국 3특 성장엔진 전문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에 구성이 돼서 사실은 그 발족은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작업들은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현재로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방면으로 5국 3특의 성장 엔진을 선정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지역과 여러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이 성장 엔진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거고, 아마 6월 달 정도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마 지방선거 일정이 또 있어서 6월 이후에나 결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5국 3특 성장 엔진이 사실은 5국 3특 균형 성장 정책을 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장 엔진과 관련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의나 준비나 그리고 선장 엔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지금 계속 모색 단계에 있어서 그 중간에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요 성장 엔진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좀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좀 기획을 했던 거고요. 크게 다음에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제가 5국 3특의 성장 엔진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5국 3특 성장 엔진이 제대로 가려면 어떤 부분을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하면서 5국 3특 성장 엔진과 유사한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정책 경험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거기에서 그 정책들이 어떤 성과와 어떤 한계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고 5국 3특 성장 엔진이 가야 될 방향들을 잘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측면에서, 아무튼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 중에 초점은 두 번째에 있는 초광역권 산업육성정책 사례 분석, 사실은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사업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5국 3특 성장엔진 육성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권 산업성장의 어떤 필요성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기술의 복잡화 과정이고 융복합형의 기술과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자율기반 전기자동차로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제조 서비스 관련된 기술들이 결합이 돼야 되고, 많은 산업의 융합 제품으로서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어떤 필요기술의 복잡화 과정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제조업 자체가 서비스화해가고 서비스의 제품화가 확대되는 이런 융합 경향들이 강화되면서 좀 더 우리의 어떤 산업 공간도 거기에 맞는 융합에 맞는 좀 더 확장된 그런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시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특화 거점,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 이 기본적인 전략 기조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중심 도시와 특화 산업 도시 간의 연계 강화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강력적인 어떤 산업 공간을 토대로 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이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은 가설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AI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앞으로 제조 생산 공정의 기술, 제조 생산 공정이 더 중요해지는 그 제조 생산 공정 기술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 혁신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될 것이고 매우 많은 설계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것이 그 설계도들을 그 오차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해내는 제조 및 생산 공정 기술이 전략적 무기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TSMC가 슈퍼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에 주로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CDMO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위탁 바이오 제품들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45%에 달할 정도로 높은 그런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은 로봇 파운드리 기업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조선과 방위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들도 이런 어떤 제조 생산 공정 기술의 중요성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그 산업의 어떤 큰 어떤 흐름들은 첨단 AI 기술과 그리고 대규모 제조 생산 기능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 이런 어떤 파운드리 생태계가 지역 공간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한 어떤 최적의 공간 단위가 시도 단위가 아닌 초강력권 단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요즘에 전력 문제 너무너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와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야 되면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력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광역 도지역과의 연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광역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산지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고속 교통이나 물류혁명에 따라서 공간 자체가 계속 압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 초광역적인 접근들은 매우 중요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이미 이제 인구가 절대적인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미 그 비수도권의 5만에서 20만 명 도시 개수가 한 20년, 23년간에 71개에서 46개로 감소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있는 5만 명 이하 도시로 전락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보면 그 30년 동안 지금에 있는 시정촌이 30년 동안 3분의 1로 줄고요.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면 지금 있는 것의 시도 중에서 3분의 1만 남는다는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그 지금 현재의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 체계에는 상당 부분 많은 개편들이 필요한 통합이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선도하는 측면에서 초광역 광역 행정 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고, 그리고 그 단위에서의 어떤 산업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런 어떤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5+2 광역경제권 육성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광역권별로 선도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광역권별로 인력 양성 거점 대학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정책 프로젝트였는데요. 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은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광역권별로 선도산업을 한두 개씩 선정을 하고 주로 하드웨어보다는 R&D나 기업 지원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형 사업에 집중하자, 이렇게 전략 방향이 만들어졌고, 2009년에 2,017억을 지원하는 것에서 2012년에는 5천억까지 이제 매년 확장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력 양성을 위한 어떤 거점 대학 육성 사업도 같이 붙었는데요. 선도산업별로 한두 개의 거점 대학을 지정하고 한 개 교당 50억 내외를 집중 투자해서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뭐 지금 그 약간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그 선도산업 중심의 대학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선도산업과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뒤에 우리 최희수 부청장님이 이 지역 인재 양성 생태계 할 때 아마 뒷부분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있는 표가 이제 각 5+2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 2개씩 선정한 것, 그 다음에 선도산업 하나별로 두 개씩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선도산업 명예, 거기에 조금 더 타겟팅이 된 그런 어떤 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 명칭이 좀 붙어 있고요. 실제로 지원을 한 것은 이 프로젝트 중에서 예를 들면 충청권의 무선통신이나 그린 반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서 유망 제품을 지정을 해서 그 유망 제품을 개발하는 R&D 사업과 B&R&D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뭐 표 참고 사항에 보시면 각 프로젝트별로 유망 제품, 유망 서비스들을 제시를 쭉 해드렸는데요. 요것을 타겟팅을 해서 지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역의 산업 생태계나 시스템이나 지역의 어떤 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모델적인 측면의 개발 방법,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것을 유망 제품이라고 하는 잡아야 될 고기명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명 아이템 개발로 영내 주력 산업 전반의 성장을 끌어갈 수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중앙정부 측면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이 그 당시에는 16개 시도였는데 16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4개씩 선정을 해서 그 육성을 해왔던 경험들이 쭉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광역경제권별로 이렇게 선도산업과 프로젝트, 유망 제품을 선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도산업 프로젝트, 유망 제품 중심의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로 타겟팅할 분야를 정하고 그 기업들과 거기에 R&D에 참여하는 대학이라든지 기술 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지원을 집중하는 형식, 이런 구조가 저는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목표를 어디에다 둘 거냐에 따라서 그 총학격권 단위의 산업 성장의 모습들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그래서 선도산업 프로젝트, 유망 서비스, 유망 상품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사례고요. 나중에 이제 2단계로 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전략산업들하고 연계해서 그 미래성장 동력산업 또는 뭐 대표 주력산업, 이렇게 이제 구조가 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2009년에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한 28.5%를 차지하다가 2012년도에는 59.4%까지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도별로 하고 있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예산을 일정 정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지원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도권을 좀 줄여서 광역권의 유망 제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망 제품을 지원하는 그런데 사용한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진 체계는 당시 이제 전담기관 지식경제부 밑에 전담기관 키아트를 두고 그 밑에 각 지역별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단에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주관기관들을 설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MB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기를 하고요. 그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주민의 행복도를 제고하는 정책 중심으로 가면서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예산이 이제 종료가 됐고 그 곧바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도 다 해체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인데요. 제가 2012년도에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평가를 제가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총평을 하면 기술 경쟁력 제고도에 기여를 했고 성과 목표도 달성을 했고 지역 청년 인력의 여기 유출도 일정 정도 줄이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사업 체계가 정착되지는 못했다. 이게 광역권 단위의 사업, 그다음 시도 단위의 사업, 시군구 단위의 특화산업 지원 사업들이 그냥 다 병렬적 단절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광역사업에는 100%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시도의 참여가 전혀 배제가 되어 있었고요. 배제가 된 이유는 시도에서 별로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도 지역사업과 연계성이 매우 미흡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광역 사업이 이 시도 사업이나 시군구 사업들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끌어가는 구조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역 사업과 시도 사업과의 역할도 매우 모호했다. 그래서 그 초광역 단위에서 유망 상품 개발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시도에서는 전략 산업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산업 타겟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초광역 단위에서는 단기적 사업화 기술을 지원하는 쪽, 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형 R&D를 추진하는 이런 어떤 약간 역전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내 혁신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동안에 시도 단위 사업들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기술 지원 기관들도 만들어지고 대학 내 여러 가지 혁신 센터들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게 광역 단위에서 뭐 연계되거나 같이 좀 하는 협력해서 뭘 하는 이런 체계들이 전혀 없이 그냥 따로따로 다 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제가 추가라고 썼던 이유는 앞에 평가들은 이미 2012년도에 평가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추가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광역 사업에서는 거버넌스, 추진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서로 좀 완전히 별도의 어떤 지자체들끼리 협력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진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이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사업이 중단이 이제 되면 5년 만에 이제 중단이 되면서 이 선도산업 지원단도 그냥 그대로 해체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전혀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역 기반이 없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자체 자발적인 협력도 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R&D 사업, BR&D 사업을 기획해서 집행하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체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지금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지원기관의 결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간의 협력조차도 전혀 축적이 되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제 총학역권의 성장 엔진을 저는 이제 그 초경역권의 성장 동력을 회복 창출하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유지 확대하는 어떤 성장 기반이다. 이렇게 개념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엔진은 산업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 인재, 창업, 혁신 인프라, 에너지 이런 다양한 성장 기반들을 총괄해서 성장 엔진의 개념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총학역권 공간 범위는 실제로 이제 일종의 산업 공급망이 그 지역 단위에서 이제 갖춰지는 연계 체계들을 포괄하는 어떤 그 경제 권역이 돼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엔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기존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역의 어떤 산업 생태계들을 주도해서 성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사실은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저는 이런 어떤 보완적인 역할, 기존의 광역 시도 단위의 전략산업 그 역할에 플러스 알파 또는 추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려다 보니까 좀 더 성장산업 분야, 첨단 기술 분야 이런 쪽에 타겟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력 산업 분야 연관성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게 성장 엔진이 지역의 어떤 성장을 지역의 산업 생태계 전체들을 좀 끌고 가는 주도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력 분야의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후방 연관 산업들을 포괄을 하면서 그 중에 어떤 핵심적인 전후방 연관 산업들의 밸류 체인들을 좀 같이 좀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핵심 분야들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어떤 정부 지원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존 주력 산업과 연관성이 중요하게 되고 초강력권 간의 중복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보완적인 그런 어떤 역할보다는 주도하는 역할들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업과 일자리 성장을 끌어가는 동력으로서 성장 엔진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기업의 어떤 투자를 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성장 엔진을 그러면 어떤 산업 분야를 선정을 해야 될 거냐?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을 선정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성장을 같이 끌어가는 동반하는 그런 산업 분야를 선정하는 게 맞을 것인지. 물론 이거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략적 방향을 어디에 둘 거냐라고 하는 거라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산업론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중심으로 타깃 산업을 선정하고 첨단 기술 중심으로 가야 될 겁니다. 지역은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역내 성공 가능성이 있는 매우 좁은 분야에 타겟팅할 수밖에 없고 중복도 최소화되고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유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동반산업론 쪽으로 간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 분야를 좀 끌어내는. 그래서 밑에 삼각형에서 선도산업 쪽으로 가게 되면 첨단 분야 쪽에 하나를 선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동반산업 쪽으로 가게 된다면 주력 산업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인프라에서도 성장 엔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할 거냐, 관련 지역이 주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100% 국비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다 지역의 초광역권 단위의 산업 육성이나 초광역권 단위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또 그걸 또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명백하게 이거는 지역 주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전략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할 때 뭐 좀 참고해야 될 주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초광역권의 성장 엔진은 뭐 어떤 특정한 한 분야를 가지고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패키지형의 복합적인 것들로 가져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업, 기업, 대학, 인재, 벤처 창업 금융, 에너지 인프라, 규제 혁신 이렇게 잘 매칭되고 연결되고 패키지화 돼야지만이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업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글로벌 지향의 지산학연 연계 체계를 구축하거나 총항역권 단위 분산 에너지 활용 체계들과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성장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 방향은 그 AI 기반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제조 AX를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하는 그런 어떤 성장 엔진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성장 엔진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육성하는 어떤 기획 사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주도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중앙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하고 지역이 자율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앙 정부가 하고는 큰 어떤 국가 산업 정책들이 다 또 지역 단위로 전개되는 것이고 이 지역 단위 전개 과정 속에서 초광역 성장 엔진들과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들은 지역의 성장 지역 초광역권들이 어떤 성장 엔진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을 통해서 국가 산업 정책의 지역 전개 과정에서도 그걸 고려를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산업 성장 또는 성장 엔진을 만드는 데에는 중앙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 프로젝트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시범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3대 강국과 관련된 제조 AX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핵심 프로젝트로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산업부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상생 파운드리라는 이름으로 공공 파운드리 설립 필요성들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 파운드리를 비수도권에 이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좀 추진을 해서 반도체 공공 파운드리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것과 맞춰서 지역에서도 성장 엔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분산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작업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 과제는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범정부 5종 세트 지원하는 패키지 통합 지원 방식, 요거는 이제 이미 작년에 발표된 설계도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지역에 선정하는 성장 엔진과 연계돼서 인력 양성, R&D, 자금, 그다음에 금융,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잘 얼라인먼트가 잘 되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조 AX 혁신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게 이 제조 AX 혁신 센터의 제조 AX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지역 기업들에 직접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 제조 기업들이
그 인공지능 전환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과 관련된 독일의 사례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지금 거의 한 500개 이상의 기술 지원 기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처별로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부처별 완전 사일로 시스템들이 딱 정확하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기술 지원 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강력 단위에서 어떻게 좀 구조조정과 역량 강화를 병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설정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뭐 성장엔진 테크허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핵심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중복된 것들은 좀 그리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구조조정을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들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들을 대폭 강화하고 그리고 그걸 모두 그 시도나 시군구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 제한하지 말고 좀 더 초강력 단위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이런 어떤 사업 체계들이 이 성장 엔진 구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에너지 이 기반의 성장 엔진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토론 과정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